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기후위기와 기후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새벽입니다. 미 우주항공국 홈페이지를 다시 방문을 해봤는데요. 그 사이에 벌써 CO2 농도가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CO2 농도에 따르면 현재 대기 중에 CO2는 414 ppm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그때의 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 0.99도 상승한 상태라고 합니다. 산업혁명기하고 비교해보면 1도가 훨씬 넘는 그런 상태로 기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0은 1950년이 기준입니다. 그 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해들, 여기 그래프에는 80만 년 전까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에 따르면 300ppm 이상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근데 1950년대 이후에 산업화 활동이 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 CO2 농도가 414 ppm을 찍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엄청난 이런 기후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에 따라서 해양 온도조차도 지금 더워지고 있고 빙상이 줄어들고 있고 빙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적설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해양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면서 해양의 산성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지구온난화라고 불렀습니다.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에 따라서 수증기의 증발량이죠. 이게 늘어나서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고 또 적설 면적이 줄어들고 빙하의 부피가 줄어들고 이 결과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왔던 기후 체계가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말이 담아내지 못하는 긴급성과 시급성을 담아서 기후위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기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이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50년에서 200년 정도 머무르면서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그 중에 15 내지 40%, 최소한 15% 이상은 1000년 동안 대기 중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온실효과를 야기하면서 기후온난화를 발생시키고 그 결과 이상기후가 빈발하게 되는 그런 기후위기를 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2도씨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2015년에 파리 당사국 총회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류는 최초로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산업화 시기에 비해서 2도씨를 넘어서지 않게 더욱 노력해서 1.5도씨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2도와 1.5도 사이는 이 0.5도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2018년 10월 8일 날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이야기되는 IPCC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한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죠.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전 세계는 지금 1.5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1.5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넷제로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 이산화탄소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도록 한다. 탄소 중립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0.5도씨가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폭염이 발생할 확률이 사실 1.5도씨에 비해서 2도씨는 2.6배나 더 심각해지는 거고 여름철에 빙하가 없는 북극 바다가 나타날 확률은 2
2도씨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 나타난다면 1.5도씨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10배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손실 같은 경우에도 식물은 2배 이상, 그리고 척추동물도 2배 이상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0.5도씨의 변화라는 게 아주 심각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해 초에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지구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위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줄 영향의 크기가 큰 위험이 뭐냐 이걸 물어봤을 때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큰 그런 위험으로 기후변화 관련한 위험들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 쪽으로도 세로 쪽으로도 가장 위쪽에 놓여있는 4가지 위험이 바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반도의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이제까지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체감하는 경향성은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장마의 기간이 가장 긴 최장 기간의 장마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수량 같은 경우에도 역대 2위에 이를 정도로 920mm의 아주 많은 강수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망자도 발생을 했었고 산사태도 너무나 많이 났었고 또 이재민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2020년 올해야말로 코로나 위기와 더불어서 기후 위기를 인식한 그 인식 전환의 원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장마는 이름이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의 기후위기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내재된 불평등 현상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세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세계 지도와는 다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빈곤, 하루에 1.25달러 정도로 살아가는 것을 최저 빈곤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아래에 살고 있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도를 그렸을 때 이런 모습으로 세계 지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성을 보면은 그 빈곤하고 맞물려서 빈곤 지역의 취약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인 온실기체 누적 배출량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빈곤과 취약성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그 지역들의 면적이 크게 나타납니다.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에 내재한 불평등을 생각해 보면은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나 사람들이 훨씬 더 기후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도국, 선진국에 비해서는 개도국이 훨씬 그 책임이 덜한데도 훨씬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취약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모두가 동일한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취약한 계층들, 사회 경제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취약한 계층들이 훨씬 더 기후위기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대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그리고 미래 세대가 이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은 훨씬 덜한데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런 기후위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종들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기후불의 또는 기후부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후불의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려 볼 수 있는데요. 분배적인 차원에서 또 실질적인 차원에서 절차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정의롭지 않습니다. 분배적 불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는 분배적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후위기 변화, 기후위기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은 별로 없는데 그에 비해서 기후재난에 대한 노출, 민감성, 취약성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책임과 피해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 그리고 특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부담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책임과 이 비용 부담이 상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역량이라든지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역량이 있는데 이 또한 기후위기를 야기하는데 책임이 없는 지역이나 사람이나 국가가 훨씬 더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배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불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모두가 기후위험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기후위험이 진행되게 되면은 기후위험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고 위험의 어떤 노출의 가능성도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영향에 대해서 훨씬 더 책임이 없는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노출이 되면서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 탄성이나 적응 역량이 부족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떤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등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차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취약한 이런 지역이나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한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재난은 시설 부문에도 피해를 야기하고 공중보건 부문에도 피해를 야기하고 경제 부문에도 피해를 야기하고 또 사회 부문에도 피해를 야기하는데 기후변화의 유발 책임이 적은 에너지 빈곤 가구라든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부족하고 그에 비해서 노출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 취약한, 그래서 불이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후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생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한계를 보이냐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주요 운영 원리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 과정을 지배하는 규칙의 적절성이나 공정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시민의 책임성이라든지 정치 사회적인 평등, 정체의 형성과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의 합리성, 절차의 적절성, 공정성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1인이 한 표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거치게 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을 때 자유롭고 공정한 그런 어떤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에서의 공공정책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은 개개인의 의지의 총합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1인 1표가 평등하다는 전제 속에서 그냥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 투표행위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단기적인 어떤 사적인 이해에 매몰되어 있거나 그래서 장기적인 공공의 이해를 중시하지 않거나 그렇게 될 경우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과정 자체가 항상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민주주의와 생태주의가 대립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대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시간의 차원에서, 공간의 차원에서, 종의 차원에서 대의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냐면요.
이 문제는 기후위기의 특성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후위기는 시간 지체가 굉장히 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는 산업혁명 이후에 꾸준히 배출한 온실기체가 대기 중에 누적돼서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출하는 게 또 먼 미래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많은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시간 지체 현상을 보이지만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시간 지체가 훨씬 더 길다는 점에서 상당한 그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온실기체를 어디에서 배출하든지 간에 이게 한번 배출이 돼서 대기 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 섞여서 지구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 원인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전히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배출한 만큼 공정하게 나눠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환경 문제에 비해서 배출원이 너무나 다양하고 어디든지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위기가 시간이나 공간이나 종의 차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이런 시간, 공간, 종의 차원에서 대의하는 그 의사를 대표하는 그런 문제에서 뭔가 불일치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시간의 차원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간에, 그래서 세대 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공간의 차원에서는 선진국가 개도국, 또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주권을 행사해서 뭔가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해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공간상의 불일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다른 생물종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대의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한 불평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해법으로서의 생태민주주의라는 것은 생태정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환경정의, 특히 생물종과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생태정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수계 과정을 거쳐서 뭔가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해서 수기적인 담론 구성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지향하는 것을 생태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후시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두가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에너지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 에너지의 기본권을 향유할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향유하고 있지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의무의 차원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포함해서 자원의 소비의 결과에 따른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를 들면 에너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식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소비 자체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정보를 공개받고 또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제대로 투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럽이든 특히 지역적으로 덴마크나 독일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지역 곳곳에 들어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할 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입지를 둘러싸고 사회 갈등이 너무나 빈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 시민성을 발휘해서 이런 어떤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 개개의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 주민 수용성, 특히 사회적인 수용성만이 아니라 또 시장 수용성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수용성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를 볼 때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개개인이 이 기후 시민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4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후 친화적인 실천 행위를 하면서 에너지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적인 삶, 저탄소, 탈탄소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고 또 에너지 환경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에너지 소비자에서 이 넘어서서 생산자까지도 지향을 해야 되고요.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에너지 전환의 의지를 가진 우리의 대표자를 정치 지도자로 잘 선출을 해야 됩니다. 정치 투표를 잘해야 되고요. 녹색 소비와 화폐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화폐 투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 투표는 4, 5년에 한 번 하지만 화폐 투표는 소비 활동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느냐, 구매하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을 염두에 둔 그런 소비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런 제품을 우리가 구매할 때 화폐 투표를 잘하는 그런 기후 시민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시민단체에 후원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또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런 단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실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실천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기후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것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기후 시민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